보통 우리가 전쟁이 터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지도 위에 그 국경선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땅 따먹기 양상을 떠올리게 되죠. 네, 영토 뺏고 빼앗기는 그런 거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위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낡은 지도는 완전히 뭐랄까 무용지물이 됩니다. 맞아요. 전혀 안 맞죠. 네, 왜냐하면 총구의 방향이 적의 심장부가 아니라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의 부품 물류선, 그리고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들어야 할 주유소 기름값을 향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우리가 흔히 그 지정학적 위기라고 부르는 것들이 일상과 얼마나 밀접하게 닿아 있는지 약간 이번 사태만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우도 드물 거예요. 진짜 그래요. 최근에 저희가 입수한 그 거시경제 충격 보고서들이랑 2026년 미국-이란 전쟁 종합 분석 자료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네네, 봤죠? 그걸 보면 지구 반대편의 폭격 소식이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국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당장 내일의 물가랑 산업 구조를 뒤흔드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체하고 분석할 주제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지난 2026년 2월 28일에 발발해서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미국-이란 전쟁, 이 중동의 무력 충돌이 도대체 어떤 촘촘한 연결고리를 타고 우리 지갑에 돈을 증발시키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첨단 AI 산업 공급망까지 어떻게 마비시키고 있는지도요. 아, 네, 그게 진짜 핵심이죠. 그래서 먼저 도대체 왜 이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는가, 그 방아쇠가 당겨진 시점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네, 역사적 맥락이 중요하니까요. 자료들을 보면 이 갈등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2018년에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잖아요. 네, 이른바 최대 압박 정책을 복원했던 그 시점이죠. 맞아요. 그때부터 이미 갈등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최대 압박 정책이 이란 내부에 미친 영향을 보면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아주 쉽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나요? 수년간 이뤄져 온 강력한 경계 제재 때문에 2025년 말 기준으로 이란 화폐 가치가 사실상 완전 붕괴 상태에 이르렀어요. 아, 화폐가 붕괴했다. 네, 화폐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건 수입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생필품조차 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민생 붕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 보고서의 수치랑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자면요. 그 극심한 경제적 나락이 결국 2025년 12월에 이란 전역을 휩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폭발한 거잖아요. 네, 경제난이 정치적 위기로 번진 거죠. 네, 여기서 저희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보고서 팩트만 전달해드리자면 체제 붕괴 위협을 느낀 이란 혁명수비대가 아주 강경한 무력 진압에 나섰고요. 네, 유혈진압이었죠. 이 과정에서 무려 최소 3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연결해 보니까요. 저는 약간 그 안전밸브가 고장난 거대한 압력솥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압력솥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을 아주 꽉 닫아두었으니까요. 작은 충격에도 터질 수밖에 없죠. 그 비유에 살을 좀 붙여보자면요. 그 내부 압력이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보통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돌파구가 외부로 향하게 마련이거든요. 아, 시선을 돌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부가 무너지기 시작한 정권이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설정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개발을 공식 선언해버린 겁니다. 판을 확 키워버렸네요. 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가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 했던 거죠. 아, 그리고 그 도발이 결국 거대한 폭발에 뇌관을 건드린 셈이 됐군요. 네, 불을 붙인 거죠. 2026년 2월 24일에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리고 불과 나흘 뒤인 2월 28일에 미군의 대규모 기습선제 타격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터진 거고요. 맞습니다. 미국이라는 외부 충격이 가해지자마자 솥 전체가 굉음을 내며 터져버린 일종의 지정학적 필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의 경제적 모순이랑 외부 안보 위협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아주 정확히 맞물려 돌아간 결과죠. 와,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요.
이 전쟁 전개 양성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국면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초기 폭격으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포함해서 이란 핵심 인사들이 다수 사망했단 말이죠. 네, 타격이 컸죠. 그럼 보통의 전쟁 논리라면 이란은 자손들을 직접 타격한 미국 기지나 이스라엘 본토로 모든 화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공망이 너무 촘촘해서 뚫기 어렵다고 판단한 걸까요? 물론 방공망 문제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요. 더 근본적인 전략의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아, 전략이요? 네, 이란은 정규군의 전면전 대신에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무장단체 같은 이른바 저항의 축을 총동원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대리 세력을 내세운 거군요. 그렇죠. 이란의 정규 군사력만으로는 사실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정면 승부를 벌여서 이길 승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란이 원점 타격을 하는 대신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동맹국들을 때리는 거군요. 네, 걸프 지역 주변국들을 노리는 거죠. 카타르의 천연가스 시설이나 바레인 재련소 같은 경제 인프라를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고요. 심지어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공군 기지까지 드론을 날리잖아요. 맞아요. 유럽까지 분쟁에 끌어들이고 있죠. 전 처음에 보고서 읽으면서 아니 왜 군사시설 놔두고 남의 나라 가스관이나 부수고 있나 의아했는데 이게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말씀이시죠? 완벽하게 계산된 아주 고도의 글로벌 경제 인질극입니다. 인질극이요? 와... 네,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려고 서방 세계 전체의 아킬레스건인 글로벌 공급망을 볼모로 꽉 잡은 거예요. 중동의 핵심 경제 인프라가 파괴되면 전 세계에 엄청난 고통이 가해지잖아요. 당장 물가가 미쳐 날뛰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 극심한 경제적 패닉을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자국 인플레이션을 못 견디고 스스로 휴전 테이블에 나오게끔 강제하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대칭 전략의 본질입니다. 와, 군인 숫자나 탱크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돈줄이랑 물류망을 끊어서 항복을 받아내겠다 이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전략이 어떻게 우리 일상에 무서운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 경제적 충격 지표들을 보면요. 이건 진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충격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였죠. 아, 호르무즈 해역. 여기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한 20%가 지나가는 글로벌 에너지 생명줄이거든요. 근데 이란이 여기를 기뢰랑 미사일로 완전히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보고서 보니까 그 봉쇄 때문에 하루에 1,100만 배럴의 원유가 시장에서 그대로 증발해버렸다고 나오던데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이게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보다 훨씬 큰 수치잖아요. 그 충격 때문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를 가볍게 돌파했고 금값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온스당 5,400달러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어요. 문자 그대로 금융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진 겁니다. 미국 정부로 다급해져서 전략 비축률을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이나 긴급 방출하기로 했고요. 베네수엘라 제재까지 완화했잖아요. 네, 오랜 기간 강력하게 제재해오던 베네수엘라산 석유까지 들여오려고 강수를 둔 거죠. 근데 하루 1,100만 배럴 부족을 비축유 푼다고 단기적으로 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요, 석유 가격 폭등은 중동에서 전쟁 날 때마다 겪던 패턴이라 어느 정도 예상 시나리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익숙한 충격이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 보면서 가장 신선한 충격이랄까? 놀랬던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보통 중동 하면 의뢰 석유나 가스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근데 이 전쟁이 뜻밖에도 전 세계 첨단 IT 산업, 특히 AI랑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을 멈춰 세우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 핵심에 헬륨이랑 알루미늄이 있죠. 네, 헬륨. 이게 제일 신기했어요. 바로 그 지점이 현대 첨단 산업 공급망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아주 소름 돋는 예시입니다. 헬륨하면 보통 놀이공원 풍선이나 목소리 변조가스 생각하시잖아요. 네, 마시면 목소리 웃기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헬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반도체 만드는데 헬륨이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 건가요? 공장까지 멈출 정도라니. 지금 반도체 칩이 갈수록 미세화되고 있잖아요. 나노 단위 회로를 새기거나 특수가스로 깎아낼 때 엄청난 고열이 발생하거든요. 아, 열이 엄청군요. 네, 이 열을 신속하게 못 식히면 웨이퍼가 그냥 망가집니다. 근데 헬륨이 현존하는 원소 중에 끓는 점이 가장 낮아서 초저온 유지하는 데 탁월해요.
게다가 화학 반응을 안 하는 비활성 기체라서 불순물 씻어내고 환경 안정시키는데 대체 불가능한 필수 물질입니다. 아, 다른 걸로는 도저히 대체가 안 되는군요. 근데 전 세계 헬륨 공급량의 30%를 카타르가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이란이 대리 세력시켜서 카타르 인프라 타격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호르무즈 해안 막히고 카타르 시설 부서지니까 글로벌 헬륨 공급망이 그냥 붕괴된 거네요. 네, 완전히 끊긴 거죠. 대체 불가능한 소재가 막히니까 불과 일주일 만에 글로벌 헬륨 가격이 무려 40%나 폭등했어요. 와, 40%요. 일주일 만에? 이 여파로 대만 TSMC나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처럼 최첨단 공정 돌리는 글로벌 거인들이 냉각용 헬륨을 못 구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게다가 헬륨뿐만이 아니잖아요. 바레인에 있는 대규모 재련소가 타격 입으면서 글로벌 알루미늄 공급망도 끊어졌죠. 네, 알루미늄 재련에 전력이 엄청 들어가는데 중동 국가들이 값싼 에너지로 이 시장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알루미늄 끊기면 자동차 뼈대, 항공기 동체, 전력만 까는 송전선까지 제조 원가가 연쇄적으로 폭등하겠네요. 이게 바로 앞서 말한 비대칭 전략, 경제 인질극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석유가 세계 경제라는 기계를 돌아가게 하는 혈액이라면요. 네. 카타르의 헬륨과 중동의 알루미늄은 미래 AI 산업과 첨단 제조업을 움직이는 신경망이자 골격인 거죠. 와, 지구 반대편 사막의 무력 충돌이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멈춰 세운다? 이 통찰이 진짜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이런 나기 효과를 이해하고 나면 주유소 기름값 오르는 건 그냥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반도체 생산 늦어지면 당장 우리 스마트폰 출시 무기한 연기되거나 가격 3배씩 뛸 거고요. 알루미늄 올라서 물류 차량 원가 폭등하면 마티에 깔리는 장바구니 물가까지 도미노로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하는 과정이 훤히 보이네요. 그럼 전문가님,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거 기존의 세계 경제에 움직이던 룰 자체가 아예 바뀌고 있는 신호 아닌가요? 네,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예고하는 장기적 시나리오가 바로 그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화를 지배했던 핵심 원칙은 딱 두 개였어요. 효율성, 그리고 저비용. 인건비 싼 곳에서 조립하고 자원 싼 곳에서 가져오고. 맞습니다. 이윤 극대화가 최고였죠. 하지만 이번 미국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그 시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봐야 합니다. 아무리 싸게 만들고 원가 절감해봐야 지정학적 위기 한번 터져서 핵심 물류만 끊기고 헬륨 가스 없어서 수백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 멈추면 다 소용없다. 이거 전 세계가 뼈저리게 깨달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나 각국 정부가 비용이 수십 배 더 들더라도 생산 기지를 자국으로 물리거나 실뇌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옮기고 있어요.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아, 프렌드 쇼어링? 네.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원자재 조달부터 부품 가공까지 생태계 전체를 뜯어 고치는 엄청난 작업입니다. 근데요, 프렌드 쇼어링 말은 참 안전하고 좋은데 현실을 생각하면 좀 아찔하거든요. 대만 반도체 공장을 미국 애리조나 사막으로 옮긴다고 치면 인건비랑 건설비 때문에 생산 단가가 엄청 뛸 텐데 비싸지죠, 당연히. 그럼 그 막대한 비용 중과분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이 치러야 하는 거잖아요. 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만성적인 고물가 시대를 새로운 표준, 그러니까 뉴 노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네요. 방금 지적하신 그 비용 전가 문제가 앞으로 세계 경제가 직면할 가장 뼈아픈 딜레마입니다. 단기적으로 휴전하려고 미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요. 거시적으로는 공급망 자체가 고비용으로 재편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안보를 위해서 효율을 포기한 대가군요. 네, 일종의 지정학적 보험료가 상품 가격에 구조적으로 딱 얹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에너지 산업 쪽에서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가 약간 환경이나 도덕적 명분이었잖아요. 탄소 줄이자 이런 거. 기후변화 대응이 주 목적이었죠. 근데 이번 사태 겪으면서 관점이 아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이제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됐어요. 수입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속수무책인지 모두가 복격했으니까요. 자료에 인용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발언 보셨죠? 아, 네. 그 문장 진짜 강렬했어요. 햇빛에는 가격 급등이 없고 바람에는 금수 조치가 없다. 네, 현 상황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찌르는 명언이죠.
햇빛과 바람은 테러리스트가 드론으로 폭격해서 끊을 수도 없고 자원 부국이 밸브를 잠글 수도 없잖아요. 진짜 그러네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살아남으려면 그저 비용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대체 경로를 찾는 능력, 즉 구조적 복원력을 갖추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기 들고 국경 지키는 것만큼이나 반도체 시킬 헬륨 대체망을 찾고 외부 수입 없이도 돌아가는 자체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 그게 진정한 국가 안보라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 2026년의 이 전쟁은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끝날 문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망을 틀어막고 첨단 AI 산업의 신경망을 마비시켰죠. 전 세계 경제 체질이 효율에서 안보와 보건력 중심으로 강제 이식되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변화의 시기죠. 오늘 여러 분석을 나누면서 제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생각인가요? 자료에 명시된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한 번쯤 상상해 볼 만한 화두입니다. 만약 전 세계가 이번 참사를 교훈 삼아서 탈탄소 에너지 독립을 완벽하게 이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 중동의 무기인 석유와 가스 가치가 영원히 되는 날이 온다는요? 네, 자원이라는 무기를 잃어버린 세계에서 과연 22세기의 새로운 지정학적 권력은 어느 곳으로 이동하게 될까요? 와, 화석연료가 무너진 세계라 희토류를 가진 국가일까요? 아니면 압도적인 AI 기술을 가진 국가일까요?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당장 내일 주유소 기름값에 한숨 쉬면서도 머지않은 미래의 권력 지도를 그려보게 됩니다. 전쟁이 더 이상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우리의 물류망과 가격표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 오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지형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네,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죠. 오늘 이 복잡한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뜻깊은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숨겨진 맥락과 흥미로운 통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